자, 퇴직연금의 종류 18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퇴직연금 중요하다 그랬죠?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급여가 확정이 된 거죠. 주겠다라는 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부족하면 메꿔줘야 되겠죠, 회사가.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준 또는 퇴직연금 산정 방식이 사전에 확정이 된 거고요. 사전에 정해진 방식.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수준은 현행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보다 같거나 많아야 된다. 그쵸? 이상이어야 된다.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년 납부해야 되는 회사의 부담금의 수준은 변동된다. 잘못했으면 더 넣어야 되고요. 잘했으면 덜 넣어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서 바로 밑에 규약 작성, 그 옆에 신고,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가입 기간을 보게 되면 가입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설정 이후 해야 되는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전에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지만 다만 뭐다? 퇴직금을 정산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급여 수준. 자, 급여 수준은 조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퇴직금 수준보다 같거나 많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번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법정 퇴직금 이상이,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같거나 많거나. 다만 임금 피크제 실시 전후를 구분하여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자, 지급 능력 확보와 관련되는 부분에선 두 번째 줄에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책임진비금의 근퇴법에서 시행령에 따른 비율, 지금은 90%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산출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금년까지는 90%, 내년부터는 100% 사유 적립해야 된다. DC형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00% 사유 적립인 거고. 재정검증.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기준 책임진비금과 최소 적립금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그 다음에 적립금이나 부담금의 납입 현황,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고요.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95%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한테 또 알려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95%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이런 부분은 3년 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재정안정화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더 중요하죠.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 책임증비금의 몇 %?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들러도 된다. 상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0%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 돌려줄 수 있다. 누구한테? 사용자. 이거는 아직까지 근로자가 권한이 없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 자체가 이제 사용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는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정한 IRP 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된다.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IRP 계정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의 경우엔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 IRP 계정에다 넣어요. DC든 DB든 아니면 기업형 IRP든 전부 다 IRP 계정에다 넣어주거든요. 통산형 IRP에다 넣어주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출 상환. 그래서 담보로 하고 있는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는 다른 대출이 아니고 얘가 담보다라는 거죠. 대출 상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퇴직급여액이 얼마 이하?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 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그냥 지급할 수도 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의 수준은 알 수 없는 거고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바로 밑에 사회 전액 적립이에요. 전액은 사회 적립. 마찬가지로 그 바로 밑에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을 들어서 규약 작성,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 부담금에 대한 납입 부분을 보게 되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뭐 평균 임금의 12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연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그런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추가 납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에 돈을 안 넣으면, 돈을 넣지 않는다면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된다.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14일 초과분서부터는 지연 일수에 따라서 20%의 지연이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는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 부분까지 있다. 그리고 적립금 운영 방법 및 정보 제공.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방법 선택할 수 있고요. 가입자가 선택이 가능하죠. 가입자가 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과 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몇 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되, 다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 방법은 필히 포함해야 된다. 즉 원리금 보장 방법은 몇 개 이상,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시한 상품 중에서만 고를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 중에서만 고를 수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리스크만, 자기네 수수료 많이 먹겠다고 리스크 있는 것만 짤뜩 늘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히 원리금 보장 상품 보장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운용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걸 하나 이상 포함시키라. 그래서 수익 구조가 다른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밑에 나오죠.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은 각각 다른 걸로 본다. 동일한 운용 방법이라도 운용 대상이 다르면 원리금 운용과 실적 배당의 운용은 다른 거다. 동일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종류가 달라도 하나다. 뭐 이렇게, 그렇죠. 동일한 운용 방법이다. 적립금에 대한 중도 인출. 자, 아까는 담보 제공이었어요. 담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디비던드, C든 IRP든 다 되는데, 중도 인출은 DB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DC와 IRP. 근데 첫 번째 무주택 여기 똑같죠. 6개월 이상 똑같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는 날 공인 지워버리세요. 담보 제공은 아니고 중도 인출을 신청하는 날이겠지. 그렇죠? 오탄한 거니까 지워버리시고, 또 5년, 그러니까 파산하고 개인회생 똑같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잖아, 바로. 여기에 뭐가 없어요. 등록금이나 이런 얘기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형 퇴직연금에 대한 설정. 표준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DC형 퇴직연금, 뭘 선택? DC형. 그러니까 사업장이 조그만 중소사업장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그 표준형 설정해 놓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가입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표준형 퇴직연금
표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그래서 노동부 장관한테 승인. 그리고 표준형 퇴직연금에는 중소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전체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상황은 DB형과 동일하다. 다만 가입자가 퇴직할 때 운용 중인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과정 없이 전체를 IRP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DB형이든 DC형이든 IRP든 전부 다 퇴직금이 들어가는 통산형 IRP라고 얘기하죠. 퇴직 IRP에다가 전부 다 돈을, 이건 이제 기업형 IRP 되겠죠?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게 돼 있거든, 당연히.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연금을 받거나 뭐 일시금 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DC형은, 그렇죠? DC형 같은 경우엔 운용자산 자체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환가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DC형 자체나 IRP나 뭐 비슷하니까 그거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만 지금 나와 있죠. DC형 퇴직연금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과정 없이 운용자산 전체를 IRP로 이전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은퇴소득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퇴직연금 계좌.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몇 가지로 나눠져요. 기업형도 있고요, 적립형도 있고, 통산형도 있고, 그렇죠. 그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하죠. 전부 다 근데 토탈에서 IRP인 거지 그냥. 자, 보게 되면 설정 및 운영 첫 번째 줄에 중요한 게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자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나 학생 뭐 이런 경우만 빠진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급여의 수준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가 지게 된다. 그래서 DC 거의 뭐 운영은 DC 형태로 가니까. 통산형 IRP 그리고 추가형 기업형. 자, 통산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산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서 운용하고 몇 세 이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바로 밑에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바로 밑에 통산형 IRP는 하나의 계좌에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 운용 수익이 구분돼서 관리된다. 그건 전산으로 알아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가 이전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급여와 근로자 부담금 및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이 이전된다. 그리고 퇴직 일시금을 받은 자가 IRP를 활용하여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IRP 설정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만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최초에는 무조건 다 들어갔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일부만도 가능하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조금 아까 읽어졌던 거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DC형일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금뿐만이 아니고 DC형으로 운용됐었던 근로자 부담분도 퇴직 IRP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퇴직금으로 삼겠다라는 거. 그건 꼭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60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형. 추가형 IRP는 별도로 하나 만드는 거죠.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어쨌든 여기 자영업자도 가능하고요. 직영연금 가입자도 가능하고 노후소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적립 IRP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연금 계좌로 통산한도 1,800만 원. 근데 요즘엔 그 1,8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좀 생겼어요. 플러스 알파가 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보자고요. ISA 만기 금액 뭐 이래 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형 IRP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몇 인 미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오는, 법에 나오는 IRP는 요거 기본적으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형 IRP.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IRP를 설정하고 급여 상당액은 이제 넣어주는 거죠. DC형처럼. 그러면 나머지는 근로자가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DC형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퇴직급여로 보는 IRP를 설정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요건 보니까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임금의 12분의 1. 그 다음에 14일 이내 부담금. 그리고 본인 추가 납부. 뭐예요? 전부 다. 그죠? DC형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예,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 종류별 수급 요건. IRP는 퇴직급여가 납입된 IRP는요, 55세 이후에 그냥 받으면 돼요. 뭐 가입기간이나 이런 거 없어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추가형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 55세 연금 수령 한도네. 요게 이제 통상 10년 이상이 되는 건데, 요게. 그래서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납입된 IRP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인출 순서에 따라서 인출하되 인출 시 소득 원천에 따라서 과세를 달리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통산형 IRP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A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것처럼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데 세부담이 가장 적은 순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득 항목별로, 그죠? 할 때 세부담이 가장 적은 건 뭐예요? 세액공제 안 받은 거. 공제 받지 않은 거. 그렇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그렇죠?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기타 나머지. 여기는 뭐 세액공제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자나 이런 수익. 그렇죠? 수익금.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과세, 소득 원천별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세부담이 가장 작은 순서. 근데 요거는 뒤에 가면 이제 상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 가능하죠. IRP 가입자가 근퇴법 시행에 따른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엔 중도 인출할 수 있고요. 이연퇴직소득으로 이전된 자금은 필요에 따라서 55세 이전이라도 전부 해지할 수는 있으나 전부 해지할 수 있으나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이연퇴직소득이 이전된 것은 IRP를 전부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당연히. 이연퇴직소득으로 들어갔으면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선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될 거고 그거와 관련된 수익금에 대해선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 혼합형 퇴직연금.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 이걸 이제 혼합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 같이 갈 수 있죠. 그렇죠? 자, 사용자 부담금은 DB형이나 DC형 납입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DB형 퇴직연금 계좌와 개별 근로자 명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 유형별 설정 비율, 그건 정확히 나름이죠. 뭐. 그래서 첫 번째,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유형별 설정 비율을 규약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면 되는 거다. 그건 정확히 나름이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설정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선 규약 변경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로 밑에 그런 부분은 가입한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개별 가입자별로 퇴직연금 유형별 설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재정검증. 퇴직연금 사업자는 혼합형 퇴직연금의 D, B형. 재정검증은 이제 D, B가 하는 거니까 운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DC는 본인이 아니까 그렇죠? DB형 설정 비율을 한도로 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한다. 그래서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이 최소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고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하고 부담 해소해야 되겠죠? 예, 적립금 부족액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립금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되는 거. 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퇴직연금은 선택한 적립금 운영 방법에 따라서 운영 결과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DC형은 퇴직연금 수준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원리금 보장 상품하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또 나눠서 운용이 되죠. 자신이 있으면 비보장으로 가는 거고요. 자신 없으면 보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191페이지 두 번째 줄. 적립금 운영에 자신이 없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 놓은 거 갖고서 선택해서 운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퇴직연금 사업장 모델 포트폴리오 설정해 놓으면 본인이 상품 고르기 어려우면 그 중에서 이제 선택도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는 가입 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금융상품 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서면 작성 원칙으로 하고요. 당연히 운용 지시가 제대로 됐는지 또 그게 잘 지켜지는지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또 증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서면 작성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또 자필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정한기간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자동운용 상품, 일반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이죠. 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적립금 운영 방법에 대한 유형을 보게 되면 적립금 운영 방법에 대한 방법, 원리금 보장 운영 방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리금 보장 운영 방법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원금의 손실 없이 납입한 원금이 반환되는 원리금 보장 자산만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기 때 가서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표 5-3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은행일 경우에 BIS 비율, 그 다음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의 최소 비율과 관련되는 건 8%, 150%, 100%, 1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리금 보장, 운용 방법에서 활용되는 원리금 보장 자산 어떤 게 있느냐. 이걸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읽어보면 이건 원금이 보장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고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발행엄, 표지엄,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또는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파생상품의 거래계약 이런 부분들은 원리금 보장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운용 방법인데 원리금 비보장자산도 두 가지로 갈라지죠. 크게 바라보면 물론 투자금지 대상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이긴 하지만 투자금지 대상은 어차피 투자 안 할 거니까 그러면 투자 위험을 낮춘 것과 투자 위험이 높은 것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래서 투자 위험이 낮은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맨 밑에 주식의 투자 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40% 이내
이거 투자 적격 등급 이외에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가 30% 이내인 증권형 집합투자기구,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투자 위험을 낮춘 원리금 비보장 운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 높은 원리금 비보장 방법, 원리금 비보장 운영 방법을 보면 원리금 비보장 자산 중 투자 위험을 낮춘 것과 그 다음 투자 금지 대상을 제외한 것, 예,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집합투자 증권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투자금지 자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 추가 투자금지 쪽에 뭐 DC나 IRP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 금지 대상이다. 여기는 무슨 얘기? DB형은 상장 주식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 운영 방법 및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40% 이하인 증권형 집합투자기구 등 투자 위험을 낮춘 방법에는 100%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밑에 투자금지 대상 및 투자 위험을 낮춘 운영 방법을 제외한 원리금 비보장 운영 방법에 대한 투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그러니까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가입자별 퇴직연금의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건 100%, 어떤 건 70%. 근데 이 경우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통투자 한도는 있지만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주요 포인트예요.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라번의 모델 포트폴리오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퇴직연금 사업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공된 걸 가지고 운용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196페이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퇴직연금 제도와 모집인과 관련되는 부분.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서 모집인 제도도 두고 있거든요. 자, 보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집 업무를 양성화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집인에게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 그러니까 모집하는 것만 위탁하는 거지 뭐 설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일사전속주의예요. 모집인은 일사전속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자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 등록된 사람은 모집인으로 위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모집인의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회사와 개인 보험 대리점으로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 설계사와 개인 보험 대리점으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인 경력자. 그 다음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 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이나 법인보험 대리점은 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안 되는 종목이 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로세서 보시면 20시간 교육 이수하고 시험 봐서 70점 이상 합격해야 되고 그다음 모집인 등록하고 그다음 일사전속주의로 활동하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 모집인의 업무의 범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 또는 가입 예정자에게 퇴직연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업무. 그 밑에 소개나 중개 또
설명이나 정보 전달, 그리고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 답변 전달, 이런 부분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기되는 사항이 있어요. 금기시되는 준수사항. 보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거, 모집 업무에 벗어나는 행위, 그리고 뭐 둘 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 위탁, 요건 안 된다 이렇게 일사전속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밑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설정하려는 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금전 이런 것들, 뭐 가치 있는 것들 받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9번이 보시면은 갸우뚱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거나 운용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거나 또는 운용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도 안 되는 행위다. 요건 꼭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것도 안 된다. 그 다음 퇴직연금에 대한 활용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 퇴직연금은 자, 맨 첫 번째 줄에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3층 보장제도의 핵심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 은퇴소득원이다. 그리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그러나 소속된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권이 불안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은퇴기간 중에서 은퇴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에다 납입하거나, 이럴 때 이제 퇴직 IRP죠. 그렇죠? 그렇다는 근로자 본인이 또 스스로 운용해야 되는데, 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급여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쉽지 또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퇴직연금은 그렇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금융기관이 사회금융회사 적립을 하고요, 회사가. 그러니까 수급권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금액도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현행 법정 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태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 줄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산 기능이 또 강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확실히 퇴직금 제도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은퇴소득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표 5-7에 보시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비교가 좀 돼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선택 부분에서도 보시면 거기 박스 나오죠. 밑에 표 5-8에 보시면 DB형과 DC형. 그래서 DB형과 DC형의 각각의 비교가 나와 있는 부분. 요것도 제가 설명 다 드린 부분이니까 해당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에 장래 고용 안정성과 근속 기간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선택에서 보시면 장래 고용 안정성과 근속 기간에 보시면 근로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DC형이 낫겠죠. DB형보다는. 그런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통상 기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DC형 퇴직연금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장래 고용 안정성이 높아서 장기 근속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회사가 튼튼하다. 뭐 이런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DB형 쪽에 또 매력이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각각의 유형별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수준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선택하면 된다. 자, 그리고 임금 상승률과 퇴직연금의 기대 수익률 쪽을 살펴보게 되면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보다 높다 하면 임금 상승률이 더 높다 하면 당연히 DB형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DC형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밑에 이제 사례를 하나 예시를 들어놨어요.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자, 그걸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사례 보겠습니다. DB형과 DC형. 요거는, 지식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자,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준평가. 그래서, 나이 35세고요. 그 다음에 55세 이상이고, 퇴직이, 그 다음 기시월급여가 현재 400만 원이래요. 월급이. 그리고 임금 인상률이 3.5%. 그리고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DC형은 5%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설정일이 1월 1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DC형과 DB형 각각 퇴직금이 얼마 나올 거냐. 라는 부분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이 사람은, 현재, 월급여가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해당하는 월급여가 있는데 이 월급여는 몇 년간에 걸쳐서 계산해 보니까 20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20년간에 걸쳐서 급여가 상승될 거라는 거죠. 급여가 얼마씩 상승될 거냐면 3.5%씩 상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20년간에 걸쳐서 하면 19를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보면은 급여라는 게 기시월급여라고 돼 있으니까 월급은 요때 400이면 1년간은 그냥 400인 거잖아. 그리고 나서 각각 1년이 지날 때마다 급여가 3.5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승수는 19라는 거지. 승수 자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때의 20년 갔을 때 평균 임금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 곱하기 1.035. 예, 그 19승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게 769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769만 원. 자, 769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20년치 주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20년치 주니까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1억 5,3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이다라는 거죠. 이때 DB형. 근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자, DC형은 내가 퇴직금을 받아요. 그래서 통장에다 넣어서 운용을 해요. 그러면 운용 수익률이 생기죠. 다시 또 급여 상승률만큼 올라간 퇴직금을 받죠. 그리고 다시 운용을 하면 또 올라가죠. 또 급여 상승률만큼 올라간 퇴직금을 받죠. 그러면 그 구간 안에 퇴직금 상승률도 포함이 되지만 투자 수익률도 같이 움직이잖아. 내가 급여 상승률만큼 올라간 걸 받으면서 또 운용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K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퇴직급여는 어차피 말해 받으니까 엔드모드인 페이먼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엔드모드인 PMT가 형성이 되는 거고 첫 해가 400이니까 일단 400만 원이니까 1.0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3호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페이먼트가 잡히겠죠. 그죠? 요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N은 20년간에 걸쳐서 I는 K로 움직이죠? 자, I는 K로 움직이니까 1. 보시면 1.05 나누기 1.035니까 1.5 나누기 1.035가 되겠지. 그쵸? 예, 1.5 나누기 1.035. 요게 K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PV를 계산해 보게 되면 PV는 6,668만 5천원, 6668호. 자, 증액저축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페이먼트가 계산이 되고 FV를 계산할 때 증액저축, 정액이 아닌 증액을 계산할 때 일단 PV로 땡겨놓고 다시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20년간에 걸쳐서 5%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률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7694, 1억 7,693만 5천 원. 그래서 요 금액이 더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수령한다. 근데 여기서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수익을 이렇게 올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5%로 올리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제대로 못 올리면 반대의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DC형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됐을 땐 DC형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DB형과 DC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페이지만 좀 또 살펴보고 201, 202까지만 살펴보고 끝내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자신감이 있는 근로자라면 DC를 선택할 거고 운용 위험 수용 성향이 보수적이다.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DB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사업장의 재무구조. 사업장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DC형. 그 다음에 왜냐면 100% 사회적립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좀 튼튼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DB형. 대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 두 번째 줄에 DB형 퇴직연금은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원하면 적립 IRP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쭉 적립 IRP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맨 밑에 줄에 2020년부터는요. ISA 계좌가 만기되는 경우에 만기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납입. 그래서 연금 계좌라고 하는 부분은 연금저축 계좌 포함하고 추가 적립 IRP 다 포함하고 DC형 전부 다 해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해당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1,800만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DC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 한도가 없죠. 근데 IRP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 납입 한도가 1,800이었는데 기존에 여기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다? ISA 만기가 금액.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줄서부터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근태법 시행령의 IRP 추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DC형은 일단 빠지는 거고요.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납입 제한 없이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끊어지는 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를 통합하여 연간 1,800만 원. 근데 ISA 만기 전환 금액을 제외한 경우. 그래서 2020년부터는 ISA 계좌가 만기가 된 경우에 만기 한도 내에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전.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1,800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C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근로자, 임원 포함해서 근로자 입장에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정규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이죠. 보너스니까. 성과급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성격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원래는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DC형 퇴직연금에 이전하면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해서 운용하기 위해선 규약이 작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바로 밑에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 규정 그리고 연금에 대한 성과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조항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 바로 밑에 이건 선택사항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전체
성과급 중에서 퇴직연금 이전 규모는 노사 합의로 정한 단일 비율이 전체 가입자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만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만.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IRP 이전 운용. 퇴직연금을 수령한 자는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IRP 계좌로. 그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과세됐었던 거 다시 계좌에다 넣어주게 되죠. 그렇게 돼서 과세 이연이 돼서 투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요번 차시는 여기까지 해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차시에는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 계좌에 대한 이야기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